어떤 지방에서 모든 톨게이트 요금소를 없애고 전자기계로 대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도록 바꾼 것이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때문에 상심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누구일까? 요금소에서 일하는 수납원들이다. 요금소를 없애면 수납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느닷없이 밥그릇을 빼앗긴 그들은 당국에 몰려가 따졌다. 한 여성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 저는 지금 36살이에요. 19살에 시작해서 제 청춘을 여기에 몽땅 바쳤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할 줄 모르고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해먹고 살란 말이에요.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한편의 코미디 같다. 36세 여성이 지금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해먹고 살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남들에게 인정받기는 틀렸다고 갈 곳도 없다고 단정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납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른 분야는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그녀는 어쩌면 19살 때부터 평생 수납원 일만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내 친구는 철밥통이 그녀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 문제였을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니 변화가 닥쳐서야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고 허둥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에게 진짜 철밥통은 한 곳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에게 아무리 큰 철밥통을 쥐어준다 해도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다. 작가 한승로는 한때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는 주어진 업무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와 글쓰기, 영화 평론과 칼럼 쓰기에 투자했다고 한다. 처음엔 이곳저곳 아마추어 작가로서 투고를 했지만 점점 독자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 청탁을 받게 되었다. 동료들은 하루 종일 함께 일하는 이 젊은이가 잡지사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글을 가명으로 발표했으니 말이다. 몇 년 후 그는 철밥통을 내던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 신세라 해도 흔적은 남는 법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글쓰기에 천작한 결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똑같은 철밥통인데 어떤 사람은 안일한 환경을 박차고 나와 삶의 활력을 더하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창조하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자기를 점점 더 사지로 몰고 간다. 이는 단지 밥그릇 얘기만 그치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당신에겐 철밥통을 대신할 무형의 자산이 있는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당신만의 능력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다. 호기심이 왕성해서 세상을 향한 탐구욕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부를 그만두고 성장하기를 포기한다면 더는 생기가 발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는 것은 쇠퇴뿐이다. 더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더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기능을 자진해서 봉쇄할 때, 우리는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인간이 늙는 것은 주름살이나 흰머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가 아니라 더 배우겠다는 욕구가 사라질 때부터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의 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많은 사람이 30살에 이미 죽는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은 영원한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주위를 관찰해 보기 바란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학습 능력이 강한 사람은 동년배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늙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이 노인 취급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싫어하신다. 옷차림도 젊은이의 감각을 따라가려 하고 새로운 유행에도 민감해서 뒤처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한 번은 아버지를 골탕 먹이고 싶었다. 핸드폰 화면을 텔레비전에 연동시킨 뒤 위층에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을 원격 조종했다. 그러자 1층 거실에서 아버지가 버럭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면이 제멋대로 바뀐다면서 말이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니 웃음이 터졌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다음날 핸드폰 자체를 바꿔버렸다. 7년 이상 써온 구식 핸드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였다. 그 뒤 열심히 스마트폰을 연구하시더니 한 달 뒤에는 스마트폰 박사가 되었다.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 최고 스타로 통한다.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다들 아버지를 찾아온다.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곳에 가건 그곳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을.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일관 시대의 무대 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자신을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평생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더 향상되고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예상 못한 위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내 손에는 어떤 변화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법의 비밀은 다름 아닌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프레스티지에서는 두 마술사의 마술에 대한 집착을 둘러싼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주인공 루포드 엔지어는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마술사로 쇼맨십이 강하다. 반면 고아로 자라 거친 성격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알프레드 보드는 누구보다 재능이 탁월하지만 자기 마술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보여줄 배짱이 부족하다. 두 사람은 서로 아끼는 친구이자 최고 마술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자로 지낸다. 어느 날 루퍼트가 자신의 최고 기술이라고 자부했던 수중 마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내마저 잃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알프레드가 최고 기술인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루퍼드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똑같은 마술을 완성한다. 그들이 서로 마술 비밀을 캐내려 경쟁을 벌이면서 주위 사람들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등 영화는 점점 위기감이 넘친다. 이때 두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 상태는 편집증이다. 편집증은 어떤 망상을 논리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 영화에서 한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해 매일같이 복수를 꿈꾸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신비한 마술을 만들기 위해 미쳐 있다. 두 사람이 마법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펼친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파괴함으로써 자기가 세상에서 마술을 가장 잘하는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원래 알프레드는 마술의 극한을 추구했다. 마술사는 평생 자신을 숨기면서 남들을 속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그 마술이 사람들에게 탄로 나지 않으니 말이다. 반면 루퍼트는 원래 본성이 착해서 아무리 마술쇼를 위해서라도 도구로 사용된 작은 새조차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복수에 대한 집착이 불타오르자 결국 이 신념마저 꺾고 만다. 마술에 대한 진념을 제대로 살렸다면 두 사람은 누구보다 뛰어난 마술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결국 편집증으로 발전했고
두 사람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둘은 스스로를 어둠의 세계에 가뒀고 끝내 목숨을 대가로 바쳤다.